우리 민족의 뿌리를 설명하는 건국 신화로는 대표적으로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로 분류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도 건국 신화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의 지배층이 고조선이 아닌 각자의 건국 신화를 가짐으로써 고조선과는 차별화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그것을 이어받은 고려 왕조는 민족적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고려 왕조가 건국되는 계기가 된 후삼국 시대에도 여전히 삼국의 역사의식은 각기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느슨해지자 즉각 분출되는 것을 목격한 고려 건국 세력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고려 왕조는 건국되면서부터 신라가 사용했던 사만일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족 통합을 강조하고 광범한 호족 세력을 중앙정계로 참여시키고 그것을 과거제를 통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합니다. 그러나 고려인 특히 민중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분립적 의식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려 중기 무신 정권의 혼란기에 각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반란에도 명분의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신반란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부흥시키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무신 정권의 권력자 중 하나였던 이유민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유민은 처음부터 그가 태어나고 자란 경주 지역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였고 경대승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자 그가 도망쳐 몸을 숨긴 곳도 경주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유민은 경주 지역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었었고 최충원에 의해 살해당할 때까지 경주 지역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무수히 일어났던 반란 세력 중의 하나인 경주 울산 지역의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인물들이 내세운 명분이 신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신라 왕조를 부흥시키겠다는 인식이 아직도 민간의 저변에는 남아있었다는 말이죠. 고려 왕조는 삼국을 통합하여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조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몽골의 침입과 지배로 왕조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 몽골 간섭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이라는 외적에 맞서서 우리의 단합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죠. 일련의 삼국 유사에 나오는 단군에 의한 건국 신화가 1281년에 전조선은 단군, 후조선은 기자로 기원을 서술하며 4만 70여 군장을 단군의 자손으로 서술한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1280년에 쓰여집니다. 모두 우리 민족의 공통적 뿌리에 대한 서술로서 충렬왕이라는 몽골 간섭기의 첫 번째 왕 시기에 쓰였습니다. 조선 왕조에 와서는 이러한 노력들은 성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조금 변형되어 이어졌습니다.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라는 인식은 고려 말기 이후 점차 확산하여 조선 초기의 각종 사서에서 고조선은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계보로 단군조선을 이어 기자조선, 위만조선, 사만시대, 삼국시대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만을 일통한 것은 고려 왕조이고 그 계승자가 조선 왕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조선 성종 즈음의 자리를 잡았다고 보입니다. 지배층이 성리학적 독선에 빠졌던 조선 말기에는 실학자들에 의해 조선의 독자성이 탐구되고 한백겸, 정약용에 의해 고조선의 위치와 변천에 대한 논고가 발표되는 등 민족적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해서도 고조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고조선의 고유한 민족 정신을 고양시켜 민족을 흥성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이 중세 이후 외래사상에 물들어 사대주의에 빠짐으로 해서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흐름이 강했죠. 일제는 관변학자들을 동원하여 한국사의 청동기시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만 집단의 이주와 항구년의 설치에 의해 비로소 금속기 문명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강변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위만 조선 이전에는 석기시대이므로 국가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단군 신화는 13세기 문헌에 처음 확인되며 불교 및 도교적 요소가 많이 보이므로 고대의 산물일 수 없고 13세기 몽골 간섭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이론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관은 훗날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청동기시대와 고조선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부정되게 됩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자 이 시점쯤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곤 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옛날 기록들을 기술하여 과거 한민족의 영토나 민족 구성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 강화 내지는 찬양을 하는 행위들입니다. 특히 고대사의 경우에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대에 당했던 수치를 대비시켜 자칫 위험한 침략전쟁 같은 행위들을 미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치가 그랬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자신보다 수준이 낮다고 다소 멸시했던 국가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거나 남들의 전쟁터로 전락했던 어쩌면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늘 정확하게 사실과 환상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리, 즉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명백한 역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응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학술에는 학술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류 평화와 공존의 미래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겠죠.